이어서 다음 발제를 이어가겠습니다. 심포지엄의 오전 세션은 총론과 김수영의 문학을 중심으로 진행되는데요. 제가 나이가 적지는 않지만 저도 김수영 퀴즈라고 제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자라온 시절이 있어서요. 대학 다닐 때부터 이분이 쓰신 김수영론을 읽으면서 컸습니다. 늘 어제의 김수영을 오늘의 김수영으로 조명해 주시는 분입니다. 충남대 박수현 선생님께서 65년 체제와 김수영 씨의 새 층위라는 제목으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발제 시간은 약 20분이고요. 토론 시간도 약 20분입니다. 시간 엄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예, 소개받은 박수현입니다. 강지루 선생님께서 제 시간을 좀 뺏어가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정확히 시간을 지켜주셨네요. 제 발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5년 체제와 김수영 씨의 새 층위고요. 발표문은 자료집은 29페이지입니다. 김수영 시인에 대해서 아직도 이야기할 게 있느냐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전히 새롭게 이야기할 것들을 찾아야 되겠죠. 새로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시인이니까 김수영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부분들을 주목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고요. 다른 분들께서도 이미 몇 분께서 말씀을 해오셨던 것, 부분적으로 말씀을 해오셨던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글은 아직 서론도 결론도 채 갖추어지지 않은 본론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그냥 날 것으로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그런 글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듭니다. 마침 안소연 선생님께서 재미난 말씀들을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마 토론 시간에 더 재미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일단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하기 전에 먼저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은 이 글은 김수영 시인의 전체적인 체계에 대한 발표, 탄생 100주년에 맞게 전체적인 체계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는 글이라기보다는 정말로 김수영 시인에게서 그동안 우리가 이야기하지 못했던 어떤 것들을 새롭게 잡아서 한번 논점화해보자라는 그런 의도가 먼저 앞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64년 한일협정 반대 시위 이후 그리고 65년에 베트남 파병이 있었고 그 이후에 형성된 이 동북아시아 혹은 동아시아의 어떤 이 사회적 체제와 관련된 어떤 논의이고 그 부분들이 형성되어 나가는 시기에 김수영 씨는 어떤 문학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까에 대한 것입니다. 요즘 65년 체제란 말로 불려지고 있고 아직도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최근에 위안부 문제라든지 징용을 갔던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인 배상 문제라든지 하는 것들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65년 체제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한일협정으로부터 시작된 촉발된 그 논의, 구체적인 논의는 사실은 이 50년대부터 한일 관계 정상화라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4.19 시기에도 있었고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김종필과 그 일본 외무상 사이의 그 메모를 통해서 오히라 외상 사이의 메모를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 관심이 촉발되기 시작했었죠. 그럼 그 당시에 그 일본은 어떤 분위기였을까? 일본 정치가들의 이 분위기야 그 미국의 어떤 압박 속에서 관계 정상화를 해야 되고 일본의 영향력을 아시아에 확장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국교 정상화가 관계 한일협정이 맺어져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1960년대 일본은 이 학생들의 이 진보적인 주장들이 상당히 거세게 등장했었고 69년에는 이 동경대 야수다 강당이 점거되는 그런 사태로까지 발전되는 상황들을 보건데 아마도 한일협정과 베트남 파병에 대한 그 일본 학생들이 어떤 강력한 주장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동경대 야수다 강당을 점거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일본 학생을 대표하고 있었던 야마모토 요시타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전공투의 대표자였던 셈이죠. 그 야마모토 요시타카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이 나이 1960년대라는 책이 최근에 번역이 되어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야마모토 요시타카가
한일협정과 베트남 파병 문제에 대해서 역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일협정에 대해서는 일본 학생들도 반대를 했다. 왜 반대를 했느냐? 그 한일협정은 식민지 지배체제에 대한 진정한 청산이 아니라 더군다나 남한만 인정을 함으로써 분단체제를 지속시키는 그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점점 제국주의화되어 가고 있는 일본 시장을 확대하려는 그런 목표를 관철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일본 학생들에게는 한일협정도 반대해야만 되는 그런 투쟁 대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베트남전에 대해서도 일본 학생들은 반대를 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가해자로서의 자각이 일본인들에게 없다. 일본이 직접 참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간접적인 전쟁 참전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 사태는 가해자로서의, 역사적 가해자로서의 일본에 대한 자기인식이 없는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 동시에 일본의 학생들로서는 국제주의적 연대를 도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베트남 민족해방 투쟁을 지지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동시에 갖추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베트남전에 대해서도 우리는 반대를 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마모토 요시타카의 그 지적이 일본 내에서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혹은 일본의 시민운동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각이라면,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요즘과는 달리 당시에 일본이 그 일본 정치가들에 대한 반대 투쟁은 상당히 가열찬 것이었어서 당시에 국회를 점거하기도 하는데, 국회를 둘러싸고 있던 동경 시민들이 인원이 가령 40만 명에 해당했다라든지 하는 그런 이 기록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당시 일본 정가에 대한 일본 시민들의 이 적대적인 감정들이 어느 정도 심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바로 그런 분위기가 일본에 있었습니다. 그 분위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일본에 반영해서 잡지를 만들어서 한국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잡지가 바로 한양이라는 잡지였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한양이라는 잡지를 통해서 김수영 시인은 일본의 어떤 목소리들을 가감없이 받아들였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수영 시인뿐만 아니라 1960년대 한국 문학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주제가 바로 냉전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거 분단 체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관련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와 함께 우리 민족의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계기가 한일협정 196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이야기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신동엽 시인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듯이 중립화 문제라는 것들이 본격적인 이 문학적 논점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죠. 이른바 제3세계론이라는 것이겠고, 그건 나중에 청맥이라는 잡지를 통해서 이제 이 본격적인 이 주요 역사적 담론으로 자리를 잡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이 역사적 논점들을 서서히 주제화하기 시작했던 한국문학의 시기였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1960년대 김수영의 시를 문학을 살펴보면서 이른바 65년 체제라는 그 시기적 국면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김수영 시인하면 4.19의 시인이고 자유의 시인이다라는 이야기만 크게 부각이 되었을 뿐이지,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 동북아시아의 체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역사의식을 그의 문학 작품 속에서 이야기하고 이른바 65년 체제와 연관된 한국문학의 어떤 대응들에 대해서, 그동안 한국문학에 대해서는, 한국문학의 논의에서는 특히 김수영 시인과 관련해서는 거의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 근데 실제로 김수영 시를 살펴보면 65년 체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당대의 그 사회적 변화 국면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정치적으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66년 이후로는 그것들을 어떻게 문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 이 시기부터 이제 김수영 시인이 젊은 시인들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가장 대표적인 논의 대상이 되었던 그 젊은 시인들은 바로 신춘시, 신춘문예 동의 출신들이 동인지를 만들어서 이제 매년 동인지를 내었던 신춘시라고 하는 동인지가 있는데, 거기에 작품을 발표하는 시인들이 작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춘시의 시를 발표하고 있던 많은 젊은 시인들이 바로 한일협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특히 베트남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권일송이 쓴 보리비아의 기수라는 그런 시가 있는데, 그건
이 동경 올림픽 문제에 대해서 올림픽 시기에 벌어졌던 어떤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쓴 시였죠. 이시카 다스지인가요? 라고 일본 시인에게 보내는 그런 이 시인데, 거기에서 혼자 깃발을 들고 그렇게 냉전 체제 속에서 동서에도 속하지 않았던 어떤 나라들이 혼자 깃발을 들고 기수 한 명만 참전했던 그런 올림픽의 문제, 뭐 그런 이제 세계 체제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권일성이 그 시를 쓰고 그런 시를 쓰는 당대 젊은 시인들의 희생에 대해서 김수영 시인이 적극적으로 상찬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것, 이게 이제 당시에 김수영 시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 그런 이제 김수영 시인의 역사의식과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김수영 시인과 관련해서 이 세 가지 층위, 그러니까 세 가지 층위가 있는데, 하나는 역사적 층위이고, 하나는 정치적 층위이고, 또 하나는 심리적 층위다. 근데 김수영 시인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언어 서술과 언어 작용이라는 그런 이 논점들을 통해서 시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언어 작용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제가 마지막 논점으로 가지고 온 심리적 층이라는 것들이 언어 작용의 층이라는 것들을 김수영 시인이 계속 공연하면서 선택했던 어떤 그의 문학의 한 층위가 아닐까, 뭐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그래서 쓰고 있는 그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에 나온 것은 64, 5년 이후 김수영 시의 변모, 그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실증적 사항들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글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부분적으로 언급되는 내용들이기도 한데요. 제가 일단 이 시 두 편을 여기서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하나는 1960년에 쓴 그 방을 생각하며라는 그 시입니다. 우리가 흔히 김수영 시인은 4.19 시기에 이미 4.19의 실패를 예감하고 있었던 그런 시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그것을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시가 그 방을 생각하며라는 시입니다. 1960년에 쓰여진 시인데, 그 방을 생각하며라는 그 시에서 김수영 시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혁명을 안 되고 나는 방을 바꾸게 되었다. 내가 방을 바꾸기 이전에 그 방의 벽에는 싸우라라는 말만이 헛소리처럼 아직도 어둠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김수영 씨는 혁명은 안 되고 방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싸우라는 말로부터 이미 떠나와 놓았던 상태, 그 자신의 어떤 상황을 환기하고 있는 시가 한 편이 있습니다. 그 방을 생각하며란 그런 시죠. 김수영 시인의 4.19 시기의 어떤 인식의 변화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시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던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제 한일협정이 점점 우리 한국적 현실의 정치적 현실의 그 가장 중요한 화두로 부각되기 시작하고, 학생들이 서서히 거기에 대해서 반대 시위를 하기 시작하고 한 그 무렵에 김수영이 쓰고 있는 시가 바로 시란 시입니다. 시라는 제목의 시, 아주 짧은 시입니다. 아주 짧은 시. 근데 그 시에 뭐라고 하고 있느냐? 나비야, 우리 방으로 가자. 방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비야, 우리 방으로 가자. 어제의 시를 다시 쓰러 가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어제의 시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4.19의 혁명적 열기가 이 군부 쿠데타에 의해서 다시 침잠의식으로 들어선 몇 년 후에 다시 그 군부에 의해서 이 협작과도 같은 한일 협상이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 식민지 지배 청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청구권 문제만 부각돼서 그것들을 통해서 경제 개발을 하겠다라는 그런 논리만 양상하게 드러나고 있을 때, 김수영 시인이 어제의 시를 다시 쓰러 가자라고 그 방을 떠올리는 그 시적 진술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이제 혁명의 어떤 세계를 떠올리는 것인데, 바로 그때 김수영이 생각했던 그 시의 주제로서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했던 것들이 민족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회적 민주주의 문제로만 한정되었던 것이 아니라, 물론 4.19 시기에도 민족 문제가 부각되긴 했었지만 자유의 문제 혹은 시민적 민주주의의 문제보다는 현재의 그 강도가 덜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64년 그 무렵 이후에 김수영 시인에게 그 문제가 민족의 문제로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이제 몇 가지 김수영 시인의 개인적인 어떤 경험들이 있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김수영 시인이 민족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게 되는 중요한 하나의 계기는 예치를 번역하면서부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62년에 예치의 시, 영국 평론가의 글을 한 편을 번역을 합니다. 예치 시에 보이는 인간 영상이라는 평론을 하나를 번역을 하죠. 그것보다도 김수영 시인에게 더 많은 예치에 대한 고민의 여지를 가져왔던 글은 김수영이 쓴 예치에 대한 평론인데, 그 평론은 김수영 시인이 신구문화에서 출판한 노벨상 전집의 예치 번역을 맡으면서 그에 대한 해설 형식으로 쓴 평론입니다. 그래서 김수영 시인은 예치의 민족주의자로서의 면모를 그때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치에 대한 평론에서 아일랜드 민족문화 부흥의 선구자, 아일랜드 민족의 르네상스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예치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예치의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김수영 시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를 결정적으로 알려주는 대목이 있는데, 바로 대중가요와 국민의 시라고 하는 1964년에 발표된 짧은 산문입니다. 그 짧은 산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제 글에서 이제 식민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이야기를 김수영이 하고 있다라고 제가 썼는데, 30페이지 하단 부분, 3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이북식의 씩씩하고 건전한 잠재의식, 그것도 일종의 식민주의다.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김수영 시인이 동시에 거론하는 것이, 예전에 김수영은 농경적인 것 혹은 민족적 전통의 문제에 매달리는 것,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부분과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이 글에서 느닷없이 김수영이 민요를 거론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대학생들이 불렀던 새야새야 파랑새야라는 그 노래 가사를 바꿔 불렀던 어떤 대학생들의 그 시위 가요, 그것이야말로 하극상의 정신이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만 할 어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새야새야 파랑새야를 타나타나 치루타나라고 바꿔서 노래 가사를 바꿔서 대학생들이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 노래 가사를 바꿨던 당사자가 바로 김지하 선생님입니다. 김지하 선생님이 그 회고록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새야새야 파랑새야를 타나타나 치루타나로 바꿔서 학생들에게 부르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조금 더 벗어나서 말씀드리면, 김수영 시인은 바로 김지하 시인이 창비의 시를 가지고 왔을 때 뭐 이런 시가 있어라고 그걸 창비에 싣지 말라라고, 시인 소개하지 말라라고 그걸 탈락시켰던 장본인이기도 하죠. 물론 이 시기는 김지하 시인이 창비의 시를 가지고 오기 전의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그 한국문학사에 숨겨진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때 김수영 시인이 주목했던 민요는 어떤 것이었을까? 그러면서 바로 그 하극상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 이 한국 문화에 민족적 르네상스가 다가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에 섞인 발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민족적 문화의 르네상스를 바로 김수영 씨는 앞에서 예치를 번역할 때, 예치를 소개할 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김수영 씨는 이 대중가요와 국민의 시라는 이 글에서 다시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바로 그 이야기는 무엇일까? 바로 민족, 민요, 르네상스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역사적 국면 속에서 김수영의 어떤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민족을 새롭게 발견하는 어떤 김수영의 시적 목소리, 그것들을 우리는 실증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 챕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제가 살펴본 시는 현대식 교량이라는 시인데요. 현대식 교량. 그러니까 64년, 65년 무렵에 김수영이 민족에 대한 재발견을 이루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이 현대식 교량은 1964년에 발표되었는데, 김수영 시의 전체적인 시 작품을 통해서 식민지라는 발언을 단 한 번 하는데 그 발언이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시입니다. 혹시 다른 시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혹시 발견하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바로 이 시가 한 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식 교량의 식민지의 곤충이란 말을 하고 있죠. 식민지라는 말을 김수영 시인이 새롭게 하게 되었던 이 심리적 맥락,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바로 64년, 65년 무렵에 김수영 시인이고 이 시기에 김수영 시인에게 그렇다면 사회적 혁명은 무엇이었을까? 그 문제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죠. 61년에 썼던 양키드라 들어라라는 그 글에 대한 서평에서 김수영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대 담론으로서의 혁명론이 세 가지가 있죠. 민족혁명, 계급혁명, 인종혁명. 그 세 가지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논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겠다. 실제로 역사에 대한 발견이 이루어지긴 시기는 우리가 김수영 시인의 문학적 생애를 한국전쟁 이전 1950년대의 근대성 추구의 시기, 4.19 이후의 민주주의와 참여의 시기라고 크게 구분하지만 사실은 그 60년대 이후의 시기를 보면 역사적 담론들이 본격적으로 거론되는 시기는 64년 이후의 시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대한 뿌리, 만주의 여자, 이 한국 문학사, 미역국 등등의 시가 쓰여지는 시기는 바로 64년 이후라는 점에서 실제로 김수영에게 역사에 대한 논점이 새롭게 발견된 시기이기도 하겠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이제 이 현대식 교량이라는 시를 가져온 이유는 바로 젊은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66년 무렵에 쓰기 시작했던 신춘시 동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상찬 이전에 젊은 사람들의 역사적 행위 혹은 문학적 어떤 담론들까지도 포함될 수 있겠고, 가령 신동엽 시인의 시를 읽어볼 수도 있었겠고, 그런 김수영 시인의 어떤 목소리가 있을 텐데 시간 좀 더 써도 되나? 네, 그래도 조금은 예, 고려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그 시 논의가 이 시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과거의 식민지의 곤충들을 비판적으로만 바라볼 줄 알았는데 그들이 우리를 사랑하더라. 이건 이를테면 한일협정과 관련해서 나이 든 사람들까지도 총궐기했던 일본과의 관계 문제에 대한 어떤 태도를 보면서 젊은이들이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한 어떤 연대의식을 표출을 했을 테고, 이것이 이 김수영 시인이 젊은 시인들을 바라보는 어떤 이 시에서 이야기하는 젊은 시인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연대의식, 그런 것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지막에 이제 안소연 선생님도 질문을 하던데 적을 형제로 만드는 실증, 이 부분이 사실은 해석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대체 적을 형제로 만드는 실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 식민주의 곤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현대식 교량에서 적이란, 더군다나 이 시기에 역사적인 적이란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일본의 어떤 문제일 수 있는데 그 적을 형제로 만드는 실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김수영 시인에게 이 문제는 어떤 것인가?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 글에서는 정교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그 부분은 이따가 토론 시간이 있을 테니까 좀 더 정교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기에 김수영 시인이 함께 살펴볼 수 있을 만한 쓴 그 산문으로는 가장 아름다운 우리말 10개라는 그 산문이고, 이 글에서는 김수영 시인의 초기 시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김수영 시인의 시의식을 장악하고 있었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시간이라는 의식이 본격적으로 거론된 산문이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우리말 10개라는 산문인데, 시간의 흐름 속에서 모든 언어는 과오의 언어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과오의 언어 속에서 역시 언어가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또 옛날에 한 이야기는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본다면 과오일 테고, 김수영의 문학으로 본다면 과거에 했던 어떤 연극적 행위는 지금 본다면 과오의 어떤 행위일 수도 있겠고, 그런 것인데 시간을 통해서 그 시를 통해 그 시가 언어의 주가 돼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이 곤경을 뚫고 나가도록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우리말 10개이고 그 속에서 우리 민족의 언어를 되찾는 어떤 담론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챕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거고요. 다음 세 번째, 베트남 파병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 문제. 헛소리를 통해서 금기 넘어서기라는 김수영의 중요한 이야기가 있죠. 시여 침을 뱉어라. 68년에 쓰여진 산문입니다. 헛소리를 계속 하다 보면 금기를 넘어서게 되고, 금기를 넘어서는 것이 바로 우리 민족사의 기점이 되는 순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2, 3년 전에 김수영이 베트남과 관련된 시편들을 쓰기 시작했죠. 베트남에 대해서 쓴 시는 여러 편이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언급을 한 시로는 만시지탄이 있지만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는 월남 파병에 반대하지 못하는 그 수시민적 비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H,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홍기삼 선생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 H에게라는 사람에게 바치는 시가 있고 또 풀이 영상이야말로 월남 문제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참고 삼아서 그 36페이지에 나오는 시의 마지막 연만 잠깐 좀 읽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나는 옷을 벗는다. 엉클샘을 위해서. 이 엉클샘은 미국을 뜻하는 거죠. 엉클샘을 위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무거운 겨울옷을 벗는다. 겨울옷의 영상도 충분하다. 누더기, 누빈옷, 가죽옷, 융옷, 솜이 몰린 솜옷. 그러다가 드디어 나는 월남인이 되기까지도 했다. 엉클샘에게 학살당한 월남인이 되기도 했다. 참고로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이언을 보면 이언의 3년. 전 아시아의 후진국, 전 아프리카의 후진국, 그 섬 조각, 반도 조각, 대륙 조각이 그 발견의 봄이 오기 전에 옷을 벗으려고 뚜껑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 근데 알쏭달쏭하죠. 심미적 층위로 김수영 시인을 돌려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어떤 시적 장치들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고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도 직접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언어로 돌려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김수영 시인이 강박과도 같은 태도가 나타난 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시를 보면 김수영 시인이 베트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이 H라는 시를 보면 이 당시에 그 사회민주주의라든지 하는 민주사회주의라든지 하는 혹은 제3정당 통일사회당으로 나중에 표출이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한 김수영 시인의 관심을 볼 수가 있고 상당히 진보적인 정치 체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젊은 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권일송의 시라든지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젊은 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심에 대한 김수영 시인의 동일한 관심을 여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젊은 시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베트남 문제였다고 할 수가 있겠죠. 단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식민주의의 세계사에 대한 재인식, 이 김수영 시인에게 등장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김수영 시인에게 세계는 그 문학을 받아들이기 위한 세계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세계 자본주의 세계 체제에 대한 우리의 문학적 대응, 한국의 대응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시인이었다라는 것. 그런데 그것이 김수영 시인에게 일단 베트남 문제가 세계사의 소음의 문제로 거론된다는 사실이 상당히 의미심장하죠. 이 소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 시기에 소음이 김수영 시인에게 중요한 문학적 화두가 됩니다. 여름밤 같은 경우는 소음이 있어서 좋았다는 이야기를 직접 하고 있는 그런 시이기도 하죠. 김수영 시인의 말을 통해서 다른 말로 한다면 헛소리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 헛소리란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소리입니다. 실수로서 등장하는 말, 무의식을 존재 증명해주는 말. 그때 무의식이란 무엇일까? 바로 식민주의 세계체제 속에서 한국인들이 계속 억압된 체제로 마음속에서 가두어둔 채 이야기할 수 없었던 어떤 것, 그렇지만 마음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들끓어오르고 있는 어떤 것, 바로 그것이 김수영 시인에게 소음의 문제로, 더 나아가서는 세계사의 소음의 문제로 인식이 되었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할 때 김수영 시인은 발언의 자유를 획득한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테고요. 이제 4.19 시기에는 그게 김일성 만세라는 시로 등장을 할 수 있었겠죠. 그게 김수영 시인에게는 진정한 자기 되기의 문제로 인식이 되었던 것이 아니냐. 결국은 김수영 시인이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의 나는 얼마만큼 작으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나의 비겁을 이야기하는데 비겁한 나로서의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인 자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글쓰기가 일어로서 글쓰기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직접 보여주는 어떤 그 김수영 시인의 모습이고 그것이 아이 내부에 잠재해 있는 것들을 밖으로 직설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소음을 드러내는 문제 아니었을까. 바로 그런 것들을 저는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풀이영상이라는 시에서 바로 이렇게 월남인이 되기까지도 했다라는 방식으로 억압당한 어떤 존재의 차원, 동일한 식민주의 피식민자들 그런 차원으로까지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근데 그거를 프루스트의 실론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김수영은 프루스트의 실론을 가져오면서 신선함의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이 신선함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김수영 시인에게 왜 월남이라는 문제, 그러니까 세계 체제 속에서 여전히 우리와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베트남의 문제를 시로 쓰고 나서도 그걸 언어적 새로움의 문제로 환기해야 되었을까? 제 본론 속에서는 그거를 의문형으로만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따가 이 안선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시니까 그 문제에 대한 저 이야기를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간이 다소 소요됐습니다. 열정 때문에. 김수영 씨의 변모 과정을 관행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65년 체제에 주목해서 김수영의 어떤 역사적 맥락을 새롭게 또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미 정교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토론자 선생님과 더 정교하게 말씀하시겠다고 하니까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체됐어요. 안서연 선생님께서, 서울대 안서연 선생님께서 박수현 선생님의 발제에 이제 토론을 해 주실 건데요. 토론 시간이 원래는 20분이 배당되어 있습니다. 토론자 발표, 발제자 답변, 그리고 청중의 질의까지 모두 포함이 되는데요. 부지런히 함께 정교함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토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질의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다면 마음의 준비를 청중분들께서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론을 맡은 안사연입니다. 제가 늘 공부하러 왔었던 그런 탄생 100주년 문학인 기념문학제인데요. 여기서 토론을 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또 평소 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던 박수현 선생님 논문에 대한 토론을 또 하게 되어서 또한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기쁜 만큼 어려운 자리라서 네, 오문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65년 체제라는 기점을 통해서 김수영 문학을 새롭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수영의 어떤 기점과 층위를 새롭게 밝히는 글이라고 이해를 했는데요. 그동안 김수영 씨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 김수영 자신이 이야기했던 자코메티의 발견이라는 그 내적 계기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글은 1964년과 64년의 한일협정 사태와 베트남 현실이라는 현실적인 계기에 의해서 김수영 씨와 시론의 변화를 읽어냄으로써 조금 더 새로운 차원으로 논의를 전개시키시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응전으로써 1964년 이후 김수영 씨의 새 층위를 새롭게 볼 수 있다고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네, 탄생 100주년을 맞은 김수영 시인의 어떤 재평가, 어떤 새로운 논의에도 중요한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보충 설명을 청하는 차원에서 이제 1, 2, 3에 하나씩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그 대중가요와 국민의 시라는 글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학생들의 민요 부르기를 긍정하면서 이제 64년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여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그 이어령과의 논쟁을 촉발한 글인 지식인의 사회참여에서 그 당시 신문을 비판하면서 민족주의 비교 연구에 대한 옹호의 글을 휴지통에 쓸어 넣는 이런 신문들 이렇게 비판한 대목이 있는데 그 대목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이 시기의 글들은 이어령과의 논쟁을 중심으로 독해되거나 아니면 당시 동백림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좀 읽혀졌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의 글을 읽고 나니까 이 한일협정 반대 시위 때부터 김수영의 시야가 이렇게 이 글에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혹시 이 글도 새롭게 읽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여쭙고 싶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여쭙고 싶었던 이유는 김수영 시인이 이 논쟁 때에 굉장히 이제 논쟁적인 글을 계속 쓰면서 굉장히 사실은 다른 산문들에 비해서 더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1964년 이후에 김수영의 변화와 사실 관련이 있었던 것인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현대식 교량의 해석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시를 분석하시면서 식민주의적 사회를 극복하는 민중적 주체의 형상 발견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네, 제가 조금 오독했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연에서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을지 조금 더 여쭙고 싶었습니다. 이 시에서 긍정되는 젊은 세대의 형상이 식민주의적인 사회를 벗어나는 청년들이라고 이렇게 보기에 저에게는 이 시의 식민 경험에 대한 양가적인 태도가 너무나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예, 오히려 식민지 시대의 교량을 적의 상징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식민주의 또는 반식민주의 이렇게 이해하는 어떤 단순한 그런 방식이나 또는 강박으로부터 자유로운 청년들에 대한 긍정이 표현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까 하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식민 기억의 망각에 대한 저항을 보이면서도 한편 기억의 강박에서도 벗어나고자 하는 태도. 이것은 시장 노트 6에서 일본어 글쓰기에 대한 터부를 깨는 동시에 일본어로 생각하고 먼저 이렇게 일본어가 편한 자신에 대한 일종의 자기 폭로를 해 보이면서 이제 베일이라는 습관화된 관념을 지적한 그런 태도와도 유사해 보여서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볼 여지는 없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김수영에게서 엿보이는 식민의 과거에 대한 양가적인 태도에 대해서 선생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풀의 영상에 관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질문으로 글을 마무리해 주셔서 사실은 이제 저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생각이었는데요. 네, 분명 우리는 엉클샘에게 죽은 베트남 사람에 대한 김수영의 지극한 사랑을 느낀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월남인이 스스로 되는 미메시스의 시학을 평가하는 데서 어떤 곤혹을 느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왜 여기서 이제 시의 신선함을 이야기해야만 했을까, 이런 왜 또 심미적인 층위로 되돌아갔을까, 그런 것 때문에 혹시 좀 그런 곤혹을 느끼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질문으로만 이렇게 마무리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예, 더 여쭙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이해하기 위해서 저도 프루스트의 시론을 읽어보았는데요. 저는 김수영이 이렇게 이 문장들을 딱딱 잘라서 가지고 오고 있는데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핵심적인 문장이 아니었고 좀 굉장히 그 핵심을 말하기 위한 어떤 그 전에 나오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부분만 잘라서 김수영이 중요한 세 문장이라고 해서 가지고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김수영이 이 부분에서 그 끝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야생적이 될 만한 대상이 없음에도 야생적인 것이 지금의 우리들의 문제이다라고 한 그 대목의 어떤 표현만 가지고 와서 베트남전을 이제 비판하고 있다고는 혹시 볼 수가 없을지,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맥락에 꼭 들어맞지 않는데 이제 가져오고 있는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그 상황을 실론으로 풀어내야 한다는 강박이라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쩌면은 그러한 강박을 좀 초과하는 그런 어떤 현실에 대한 대응과 또 어떤 사랑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사랑이라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없을까. 네, 그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꼼꼼히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바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질문을 들으셔서 알겠지만 우리 안 선생님이 그 김수영 시인이 참고했던 프루스트의 시론까지 다 전적으로 검토하시면서 저한테 문제 제기를 하고 계셔가지고 때문에 저로서는
이 글들을 이제 본격적인 논문으로 만드는 데 아주 많은 도움을 받을 만한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우 고마움을 느꼈어요. 부분적으로 겹쳐지는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 논쟁을 새롭게 읽을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 그러니까 이어령과 김수영의 논쟁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이 참여를 이야기하는 김수영과 작품 자체를 이야기하는 이어령의 어떤 문제다라는 식으로 좁혀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물론 그 논쟁이 중단되게 된 이유가 이제 기관에 의해서 다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을 해 보더라도 상당히 그 논점 자체가 그 급진적인 어떤 내용을까지 담아낼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겠죠. 이제 이어령이 그래 앱이라는 말이 나오고 김수영이 그것들을 비판을 하고 하는 대목도 나오는데, 이 앱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 그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논점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논쟁과 함께 김수영이 떠올렸던 시가 바로 서랍 속의 불온시라고 할 수가 있겠고, 김일성 만세라고 하는 그 시죠. 김일성 만세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는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나의 모든 것들이 허용될 수 있는 자유이기도 하고, 모든 것들을 허용될 수 있는 자유 중에서 왜 하필이면 김일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느냐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본다면 어떤 이념적인 차원도 틀림없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논점 속으로 새롭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추가할 수가 있을 텐데, 식민주의 청산의 문제, 제대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그것들을 할 수 있을까, 혹은 국제적 연대의 문제, 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건 지금 좀 간접화된 논의라서 김수영으로부터 그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논쟁의 이 글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참고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앱이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그 시기 젊은 시인들의 시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로 확정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시기 식민의 과거에 대한 양가적 태도, 이 현대식 교량이 젊음과 늙음의 문제, 혹은 식민과 해방의 문제가 동시에 다뤄지고 있는 그런 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젊음과 늙음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주목했던 어떤 그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다른 글에서 주목을 했었는데, 김수영 시인이 젊음과 늙음의 상호적인 이 연대 내지는 교류 뭐 그런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을 만한 진술들을 보면서 제가 떠올렸던 시인은 예이츠였어요. 예이츠로 하여금 노벨상을 타도록 했던 시가 한 편이 있죠. 비잔티움으로의 항행이라고 하는 그 시인데, 그 시에 바로 예이츠, 노년의 나이에 도달한 예이츠가 젊은이들을 바라보는 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때 비잔티움으로의 항행이라는 시에서 젊은이들은 방종하고 인류 문명의 지혜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만 알고 있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젊은이들이죠. 서구 문명 자체, 이게 근대 문명 자체를 비판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에 비해서 예이츠가 돌아가는 세계는 동방의 세계입니다. 비잔티움의 세계. 그 세계로 돌아가니까 이 서구 문명, 젊은 문명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 방종의 어떤 분위기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진실로 우리 인류의 어떤 삶의 세계로 돌아갈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가 이 비잔티움으로의 항행이라는 시이죠. 김수영이 직접 그 시를 번역을 했습니다. 비잔티움으로의 항행. 시 전체를 번역한 건 아니고 중간만 번역을 했는데, 그 김수영 시인은 그걸 다 봤겠죠. 근데 그 시에 비해서 그 시를 그거로부터 예이츠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김수영 시인이 현대식 교량을 쓰면서 젊은 사람들을 나와 대화할 수 있는, 혹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라보는 그 시적 목소리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 저는 그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게 되면 앞에서도 이제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식민지적 상처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삶을 바라보는 젊은이들의 이야기. 그 젊은이들은 식민주의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는 그런 젊은이들이다. 여기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역사를 승리자로서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느냐,
아니면 패배자로서의 어떤 관점을 동시에 포괄하느냐라는 그런 문제인데, 식민주의의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는 순간 패배자로서 살아야 되었던 우리 삶의 과거가 한순간에 모두가 다 떠오를 수밖에 없겠죠. 김수영 씨는 그거를 일어로 쓰는 어떤 태도로 스스로를 표현을 했던 것이고, 이게 이제 젊은이와 김수영 시인이 서로 교류할 수 있었던 어떤 대목이 아닌가. 양가적 태도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께서 양가적 태도라고 이야기했지만, 적과 동지, 친구가 같이 화해를 하는 그 이야기는 승리자로서의 삶과 패배자로서의 삶이 동시에 묶여 있는 우리의 삶을 바라볼 줄 알았던 젊은이들의 목소리, 그리고 그것에 대한 김수영 시인의 태도,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식민의 과거에 대한 양가적 태도, 그 역사의 대립을 포괄하는 어떤 관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다음 세 번째, 스스로 월남인이 되는 어떤 김수영의 문제인데요. 그 상황을 실온으로 풀어내야 하는 강박인 동시에 실온에 대한 강박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태도까지도 김수영 시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특히 선생님이 저는 이 원문을 갖다가 제가 필요한 부분만 부분적으로 쭉 봤는데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신 것 같아요. 프루스트의 요 글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온에서부터 벗어나는 김수영 시인의 어떤 태도, 그것이 무엇일까? 고민할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스스로 월남인이 되는 김수영이라면 실온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 부분을 주목하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제가 레이저로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아주 정교하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청중분들의 질의응답을 함께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행히 다음 발표가 또 김수영 작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발표라서요. 예, 그때 조금 더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정적인 발표 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